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과제물 제출하신 거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시 과제물은 연구윤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 제가 부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 논문 조작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동설의 백모 교수의 사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논문 끼워넣기라고 해서 미성년자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 줄기세포가 진짜 발견이 됐다면은 지금 뭐 암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현재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는 불치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치료가 가능했을 거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학계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았던 내용인데 결국은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논문 조작이 아니라 이번에 논문을 표절했어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죠? 네. 베껴서 생겨난 윤리적 문제.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입시하고는 좀 많이 관련이 있죠. 뭐냐면은, 여러분들 나이 때에 논문을 쓰는 거예요. 연구 논문을. 내가 연구한 것을 가지고 논문을 쓰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께서 어떤 논문을 쓰시기에는 그런, 이제, 학력이라는 것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관심은 있지만, 뭔가 좀, 내가 혼자서 하기는 힘든 실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 어떤 이제 교수 또는 연구팀에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같이 논문을 작성하는 이제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교수의 자녀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가령, 교수가, 논문을 쓰는데, 이 논문을 쓰는데 본인의 이제 아들이나 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이 연구하는데 도와준 그런 이 지분이라고 하죠. 지분이 많지 않은데 또 불구하고 공저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저. 그러면은 제 1 저자, 제 2 저자 약간 요런 위치에 본인 자녀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음 교수를 준비하려고 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대학원생들. 이런 사람들은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이스트 김태욱 교수 논문 조작 사건도 역시 제2의 황우석 사태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거 무엇이냐면 역시 논문 중에 자신의 그 사진을 조작을 해서 네, 일어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욱 교수라는 사람도 정말 연구 윤리를 잘 지키고 연구 논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제2의 황우석 교수처럼 네, 굉장히 주목을 받았을 사람이었는데 안타까운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차시 과제물인데요. 정보사의 특징을 써보고 그 특징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써보자라고 했던 건데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면은 익명성, 개인정보, 개성, 그 다음에 축적된 정보, 이제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익명성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에 대한 악용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장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인터넷 실명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가 댓글을 쓰고 싶다면 어떻게 너의 이름을 까고 써라. 이게 바로 인터넷 실명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익명성은 점차 보장되기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요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개인정보, 그 다음에 의사소통 측면인데, 자,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고, 이것이 의사소통 측면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개인정보 보시면요. 정보 사이로의 진입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취향이나 생활 패턴 등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악용해서 해킹을 한다면, 네,
개인정보 유출이 쉬워지겠죠. 그렇죠? 더더욱 쉬워질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신 분들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내가 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 즉 쌍방향 의사소통이 더욱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시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개성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1인 방송을 대표로 해서 여러분들의 그 개성을 마음껏 표출할 수가 있으시잖아요. 저 역시 이러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께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이지만 이거 역시 저희 개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개성을 통해 개성을 표출하는 그러한 플랫폼이 더더욱 많아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개인 방송이라든지 자신을 PR하는 또는 자신을 알리는 그러한 플랫폼이 또는 그런 기술이 더더욱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효과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보의 축적. 이 축적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정보 또는 알고자 하는 그런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빅데이터를 잘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9차시 과제물은 14분, 14분을 대상으로 올려주신 과제물을 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제물 좀 잘 좀 써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과제물 잘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성이 어느 정도 드러나요. 네. 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어느 정도 사실 판단도 서지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여러분들 과제물 하시는 걸 가지고 제가 여러 번은 제가 여러 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언급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 저는 과세특에다가 반영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과제물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이 14명을 대상으로 제가 과몰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과몰입이라고 보시는 분이 3분, 과몰입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이 11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 내용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고요. 사실 게임 과몰입이냐 아니냐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여전히 게임 과몰입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시대의 새로운 놀이 문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 문화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요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게임 과몰입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도가 지나쳤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정도의 조사를 하고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되게 예민한 부분이 최근 우리가 예민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범죄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학교폭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수업을 이렇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최대한 중립을 지킨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생각을 조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저는 의견을 여러분들께 밝힐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제 의견에 동조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이번 과제물은 여러분들과 저가 그런 의견을 서로 좀 나누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 과제물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성실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범죄의 의미입니다. 자, 범죄는요, 우리가 일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범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일탈은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예요. 자,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 자,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도덕이라고 그러죠. 그죠? 사람이라면, 또는 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뭐 이 정도는 좀 하고 살아야지 않을까? 라는 게 도덕이죠. 근데 우리가 도덕을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을 받진 않죠. 그죠? 처벌을 받진 않아요. 그러면 뭘 받아요? 비난을 받죠. 그쵸? 우리가 싸가지가 없는 놈,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여기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구만 하면서 막 이렇게 욕도 하고, 그죠? 예. 그런 좀 도덕을 이제 어겼을 때 우리가 처벌은 받지 않으나 비난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범위, 길거리 침뱉기부터 폭력까지죠. 그죠? 네. 물론 폭력은 비난뿐만 아니라 처벌도 받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때리지 마라, 협박하지 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일단 도덕 수준에서도 충분히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탈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넓은 의미에서의 그런 이제 잘못된 행동들을 우리는 일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범죄하고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범죄는요, 자, 이게 중요해요. 사회 질서 파괴, 그 다음에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 다음에 재산 및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게 더 중요해요. 무슨 행위? 범법 행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지킬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처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처벌. 그러니까 일탈 안에 범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폭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일탈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범법 행위에 준하는 그러한 타인에게 고통 또는 타인의 재산을, 명예를 침해하는 범법 행위가 바로 이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범죄의 법률적 의미,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죄란 무엇이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무슨 판결? 유죄 판결의 범위입니다. 이것을 저질렀을 때 내가 형법에 유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되면은 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얘는 범죄고요. 유죄 판결을 안 받고 무죄 되면은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범죄를 가장 좁은 의미로 정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이 가능해야 되느냐? 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해야 하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 이익에 대한 침해를 강구하는 의미라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되는 가치 또는 이익,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법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켜져야 할 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겠죠. 그죠? 생명. 예,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생명이라고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형법에 규정된 유죄의 그런 정도가 물론 그 생명이나 또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가치나 이런 것들을 그런 무게에 따라서 더 무거운 형벌을 주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기본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을 해했을 때에 대한 그런 죄의 무게를 가지고 책임을 거는 거지. 그러면 이 잃어버린 생명에 대해서 또는 손상된 그런 이제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켜줄 것이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범죄에 대한 내용을요, 사회학에서도 따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무엇을 줘야 돼요? 해악이라는 걸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근본 가치를 뭐 해야 돼요? 침해하는 행위예요. 예. 그래서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행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범죄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넓은 의미의 범죄는
일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자, 일탈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인 접근을 하기가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여러분, 길거리에 침을 뱉었어. 여러분들한테 뭐, 해가 끼친 게 있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없죠. 예. 뭐, 물론, 병균이 뭐 날아들잖아요. 뭐, 병균이 퍼지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잣대를 놓고 봤을 때는 처벌하기 애매하죠. 그죠? 그냥 뭐, 경찰 앞에서 뱉었다든지, 그러면은, 뭐, 처벌이라고 해봤자 과태료 무는 거 정도? 예, 뭐, 환경을 해쳤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있지만, 뭔가, 형법에 대해서 뭐, 경범죄니까, 벌금, 50만원, 60만원 때리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좀 기준이 어때요? 모호하다는 겁니다. 네. 또는 뭐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일탈이죠. 그죠? 그럼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교도소로 가야 돼.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즉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범죄는 넓은 의미의 범죄를 정의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 넓어요. 너무 넓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범죄는요, 법이 발전함에 따라서, 또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또는 좀 범죄로 덜 취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시간적, 공간적, 상대성을 가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령,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또는 공간에 따라 이것이 범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시간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무엇이 있을까? 자,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 예, 뭐 라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옛날 얘기를 한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옛날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 굉장히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좀 빡시게 교육을 받으며 살았어요. 아니, 그게 빡시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지식을 많이 넣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에는 과감한 체벌과 과감한 체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매로 정말 막 멍이 들 때까지 맞는다든지 그런 이제 몽둥이는 아니지만 뭐 파리채 같은 걸로 좀 많이 맞았다든지 뭐 손 들고 있으라든지 뭐 또는 심지어서는 뭐 빨개벗고도 집에서 쫓아낸 적도 있다. 쫓아냈다가 한 5분 있다 들어와가지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이제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을 부모의 훈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가르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이가 그렇게 잘못해서 엄마한테 파리채로 맞아서 요 발목에 또는 어디죠? 여러분들 장단지 요런 데에 피멍이 들었는데 똑같은 그 상황에서 예전에는 이것을 하나의 부모의 그런 이제 사랑, 부모가 가슴 아프지만은 그래도 체벌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동학대로 바로 신고를 넣죠. 누가? 이웃집 아줌마가. 그렇죠? 그러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범죄의 시간적 상대성입니다. 두 번째, 물론 지금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안 합니다. 예,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어른들의 귀여움에 대해서 아이고 착하네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었다든지 심지어서는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아이고 착하네 인사하면 아이고 착하네 하면서 엉덩이를 쳐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되면 그 할아버지 어떻게 되세요? 아동 성추행범이 되세요. 그죠? 네, 그것이 역시 범죄의 시간적 상대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조금,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라기보다는 사실 이건 어느 정도,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할 부분이죠. 교사가 체벌을 시켰는데, 그 체벌이 훈육을 위해서 했던 체벌이었으면, 예전에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을 자율로 하시잖아요. 진짜 야간 자율학습 하시잖아요. 저 때는, 야간 타율학습이었어요. 예, 자율학습이란 미명하에 남지 않으면은 맞았거든요.
예, 맞았고, 그 다음에 뭐 벌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숙제 안 했으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교과서 안 가졌으면 맞는 거예요. 쫓겨나고요. 예, 뭐 아무튼 좀 선생님들께서 이제 매를 많이 쓰셨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동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죠. 물론 아동보호법 위반 되면은 예, 폭행, 야, 일반 어른들 폭행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사람이 여러분들을 해했다. 그로 인해서 가중처벌이 되는 법이 바로 아동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사들이 여러분들이 체벌을 하거나 그런 이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아동보호법 위반이 되겠죠. 그죠? 그것도 역시 범죄의 시간적 상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적 상대성을 가진다라고도 했죠. 그죠? 바로 무엇이냐면 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50개 주에 해당하는 이 나라에서도요, 각각 이 주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네바다주에서는 대체적인 도박은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미국 주들은 도박을 금지를 하죠. 네. 그래서 내가 네바다주에서 도박을 하면은 괜찮은데, 미국에서 도박을 하면은, 예, 붙잡혀가요. 미국 경찰에 의해서. 하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경찰이 저를 잡아오죠. 예. 뭐 그건 이제 나중에 뭐 속인주의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또 대마초에 대해서도 공간적으로, 예. 자, 특히 대마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있잖아요. 네덜란드에 계신다고 해서요. 예. 여러분들이 대마초를 하시면은 한국에 돌아오셔서 무조건 잡혀갑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국인이건 한국에서는 대마의 소지부터가 금지예요. 네, 금지예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사람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민 이외에는 제한적인 합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대마를 소량 구매할 수 있다. 그것이 합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에서 금지냐 제한적인 합법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이거 역시 범죄의 공간적 상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범죄에는요, 다양한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범죄를 이렇게 저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도가 세냐에 따라서 경범죄, 중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 없는 범죄라는 것이 성립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마약 있죠? 마약. 그 다음에 향정신성 약물을 오용했을 때, 오남용했을 때, 요것도 역시 뭐냐면 피해자 없는 범죄예요. 그러면 누가 피해자느냐? 여러분들이 피해자고요. 가해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은 왜 소지부터 범죄가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분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마약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몸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자 역시 여러분이 되는 그런 범죄가 성립을 한다고 해요. 예, 이제 법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없는 범죄에 마약, 그 다음에 향정신성, 약물 오용, 이제 오남용, 요것도 모두 범죄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침해한 영역에 따라서 재산 강력 기타인데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절도, 사기, 횡령과 같이 남의 재물에 대해서 범죄가 강탈한다든지 그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재산범죄에 해당하고요.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또는 이런 아주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성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해하는 범죄를 우리는 강력범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범죄라고 해서 뭐 경찰도 보시면 뭐 강력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강력범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나 또는 소중한 그런 이제 성에 대한 그런 이제 강간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범죄가 바로
강력범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범죄는요, 사이버, 정치, 그 다음에 피해자 없는 범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타 범죄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부정선거를 만약에 가담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정치 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무슨 범죄입니까? 바로 이 사이버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범죄 유형별 특징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교과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범죄 유형별 특징. 자, 페이지는 82페이지입니다. 범죄 유형별 특징을 국내의 주요 형법 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죠? 자, 살인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낯선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만 실제 많은 경우 살인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아하. 자,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묻지마 살인을 제외한 웬만한 살인 사건들의 특징은 주변 사람이 용의자인 경우가 많다. 용의자 또는 범인인 경우가 있다. 자,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폭행 볼게요. 참고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살인, 폭행 이런 것들은 묻지마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묻지마면 그냥 막 찌르면 되는 거잖아. 그냥 막 뺏으면 되는 거예요. 막 때리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묻지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뺀, 대략적인, 보통, 살인과 폭행에 대한 내용이죠. 자, 폭행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에 중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폭행은 그 행동 양상에 있어 살인과 상당히 유사하다 볼 수 있으나 폭력 행사의 결과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자, 만약에 폭행으로 해서요, 죽음으로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그럼 폭행치사가 되고요. 폭행을 통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폭행치사가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살인을 했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 그러면은 살인 미수가 됩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싸우실 때 있잖아요. 이제, 남자 둘이서 싸우는데, 한 명은 안경을 안 꼈고, 한 명은 안경을 꼈어요. 그런데 안경 안 낀 친구가 안경 낀 상태에서 그 친구를 때렸어. 그러면은 그 친구는요, 미안한 말이지만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네, 이거는 좀 형량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친구들하고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움 자체를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자, 최근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혐오범죄 등이다. 강도는 피해자에게 재물을 취할 목적으로 폭력의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재산범죄와 강력범죄의 특성을 모두 갖는다. 그러니까 폭행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기본적으로 폭행을 하는 이유가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탈취와 동시에 사람의 목숨을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 탈취 때 재산범죄와 그 다음에 강력범죄가 혼합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역시 폭행 역시 무거운 죄를 무거운 형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범죄로서의 강도는 비교적 계산된 행위로 재물을 얻고 체포될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항이 약한 대상을 선택하고 사전 탐색을 한다. 강력범죄로서의 강도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 위협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강도가 신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을 중시하여 강력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자,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칼을 들이밀면서 여러분들을 뺏는 거잖아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재산 범죄에도 해당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을 한 거기 때문에 강력 범죄에 더 무게를 두고 다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 범죄에 걸리면은 재산 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즉 같은 폭행이라 하더라도 강도의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성범죄예요. 84쪽. 성범죄는 물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타인을 심리적, 유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거 진짜 문제죠. 그죠? 네, 성범죄 되게 문제예요. 자, 한 두 줄 더 내려가서요. 대중매체를 통해 남녀 관계에 대한 왜곡된 가치나 성문화가 확산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제 쉽게 사실 음란물을 접할 수 있는 세대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어른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현명한 방법으로, 현명한 시선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절제라는 것을 좀 할 줄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3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절도란 타인의 소유의 재물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거나 휴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저지르는 도둑, 소매치기, 자전거 도둑, 자동차 안에 금품을 훔치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자, 그러니까 이 절도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게 절도예요. 그런데 절도는요, 요즘 절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생계형 절도라고 그러죠. 그죠? 생계형 절도라고 해서 훔치긴 훔쳤는데 뭐 때문에? 내가 너무 먹고 살 게 없어서 훔쳤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생계형 절도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생계형 절도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이스피싱이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인데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이 생계형 절도와 연관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뭐냐면 우리 집이 또는 내가 용돈이 필요한데 해서 얘가 보이스 이제 피싱 이 단체인 줄 모르고 보이스 피싱이 범죄 조직인지 모르고 이제 이런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한테 이런 이제 절도를 시키는 거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운반책을 시키는 거죠. 이 돈을 어디 무슨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역에다가 이제 갖다 놔라. 역에 몇 번 사물함에다가 집어넣고 가라. 그랬는데 거기서 현장에서 경찰한테 잡혔단 말이야. 그럴 때 이 사람은 뭘로 잡혀가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럼 난 보이스피싱 한 적이 없고 그냥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한 것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됐냐? 너는 보이스피싱 단체가 이제 뜯은 돈을 가지고 운반책을 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된다 하면서 체포해가지고, 그죠? 요런 것들이 또 이제 생계형 절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는 병적 도벽. 우리 요즘에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 보시면 부부의 세계라고 그러죠.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에서 이 김희애 배우의 아들 역할하는 친구가 뭐예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도벽에 빠지잖아요. 도벽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도 몰래 도둑질을 하는 그런 이제 행태를 도벽이라 하잖아. 그런 이제 도벽에 대한 이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부부의 세계. 요런 거죠. 자, 소년범죄. 자, 사실 이제 우리 소년범죄가 진짜 문제예요. 그죠? 소년범죄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소년범죄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범죄 현황이라든지 이제 촉법소년 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뒤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범죄 현황인데요. 범죄 현황은 8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85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다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범죄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범죄율은요,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율을 총 인구 분의 범죄 건수로 하여서 그것을 곱하기 10만으로 하면은 몇 퍼센트의 범죄율이 나와요. 예, 이게 범죄율 구하는 공식이고요. 이러한 범죄율은 성인 범죄는 낮아지고 있지만 반대로 소년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고요. 뒤에 넘어가시면은 87쪽에 나와 있는 범죄 해결 노력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이에요. 형사사법절차와 촉법소년인데요. 먼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는데, 우리 형사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이제 수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먼저 경찰이나 검찰에서 용의자 또는 범인이 되는 사람을 수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검사 또는 이제 검찰이 법원에다가 기소를 합니다. 네. 죄가 확실하다. 이거는 제가 이게 얘는 죄를 저지른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재판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공소 절차로 넘어가서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재판에 넘어가는데, 재판에 넘어가서 이제 그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검사는 구형이라고 해서 형벌을 구한다라고 해서 그 검찰이 봤을 때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 사람은 벌을 이만큼 줘야 된다. 그리고 판사는 이 구형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재판 심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형벌을 정해요. 그것을 선고라고 그럽니다. 선고. 예. 그래서 이 선고의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때에는 그대로 일주일 후 형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나 또는 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불복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소, 그 다음에 상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형사사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촉법소년이에요. 촉법소년은 여러분들 이제 동생 나이 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죠. 그죠? 이 친구들을 우리 형법에서는 촉법소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중 형벌을 선고받은 자가 촉법소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촉법소년은 뭐 어떻게 처분하고 있느냐면, 형사 미성년자, 즉 벌을 받기에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처분으로 끝나요. 사실은. 네. 이게 사실은 이 친구들이 이것을 감당하게, 이 벌을 감당하고 이후에 이제 전과로 기록이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 무분별할 이제 의식이고 아직 발달이 안 됐을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처분한다라는 사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얘는 너무 어리다 이런 거라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우리가 가혹하게 하기는 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이런 촉법소년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촉법소년으로 제도로 인해서 경시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피해자들이죠. 네. 이번에 중학생들이 차를 끌고 폭주를 하다가 대학생을 치어서 죽였죠.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아이들한테 처분 내려지는 건 뭡니까? 보호 처분이란 말이에요. 예.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촉법소년에 의해서 이들은 보호 처분 정도 받게 되고요. 당연히 형사에서는 이 친구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보호 처분을 받는다. 그렇지만 형사뿐만 아니라 뭐도 같이 들어갈까요? 민사재판도 들어가요.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이제 생명을 앗아간 부분만큼에 대한 이제 금액을 충분히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촉법소년 제도에서 특징이 뭐냐면 성인과는 달리 징역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범죄 소년에 해당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중 형벌 선고받은 자가 범죄 소년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만 아닐 뿐이지 성인이 아닐 뿐이지 성인과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징역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살게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숙하다라는 의미에서 야 쟤네는 아니지만 너네는 아니잖아.
쟤네는 이거 바를 정도는 아니지만 너네는 바를 수 있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최소 나이에 도달한 여러분들은 범죄 소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차시의 과제물은 현행 촉법소년의 처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볼 생각이에요.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우리 이 슬라이드를 반드시 참조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적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11차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